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쌤입니다. 아우, 누군가를 성대모사 했는데 잘 안 된다, 얘들아.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제작한 프린트에는 굉장히 이렇게 확대를 해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아주 이렇게 조금만 정리가 되어 있지요. 이게 연표로 선생님이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축약이 돼서 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하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필기를 해주면 그걸 반드시 따라서 적으면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05년 이후에 현대사회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의 이제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지금 중3 과정입니다. 1905년부터 보죠. 1905년에 1월을 얘들아 이거는 일단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여기가 1차, 2차 세계대전 또는 1차 대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1905년부터 여기 보면 1905년부터 쭉 그냥 연대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는 순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걸 먼저 이제 알고 나서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1905년부터 보죠. 1905년에 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네모에 뭔가 빈칸이 있고요. 1월이라고 되어 있다, 그치? 1905년 1월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이 개혁을 주장했대요. 노동자가 일으킨 거네. 그치?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탄압했대요. 그때 정부 왕은 니콜라이 2세. 그 이후에 다시 개혁을 추진했대. 뭔가 이런 말이 나온 되게 낯설지. 이게 일단 어느 나라냐면요.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어요. 피의 써보자. 왜 안 써지냐? 피의 일요일 사건. 어머나 잠깐만 얘들아. 잠깐 먹통이 돼서.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1905년에 일어났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노동자 탄압 운동이에요. 사건이에요. 일단 이거 배경이 있어요. 1905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억을 하시다시피 요때 이제 러시아가 일본과 러일 전쟁을 하거든요. 기억나죠? 러일 전쟁을 하는데 그때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그렇지. 일본이 이기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뭔가 그게 이제 전쟁에서 지니까 패배가 확실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전쟁은 돈도 많이 들고요. 사람도 많이 끌려가니까 피해가 크잖아. 그치? 그래서 러시아의 수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데 그 수도에서 많은 민중들, 노동자들을 이제 포함한 많은 민중들이 황제한테 막 저항을 하면서 개혁을 해달라 이걸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왕이 들어주지 않았죠. 당연히 황제가.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어. 근데 그때 일요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니콜라이 2세라는 황제가 나라를 이끌면서 개혁이 추진이 되고요. 이때 개혁에서의 내용은 고등학교 때는 좀 중요해요. 중학교 때는 요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니콜라이 2세의 개혁은 언론과 집회를 조금 자유롭게 해주고 의회도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말로 두마라고 하거든. 도마 말고 두마.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좀 중요한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아마 별로 자세히 안 해주셨을 거야. 만약에 그러면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해주셨어요, 쌤. 그러면은 좀 읽어주면 좋고요. 왜 이러냐? 두미가 아니라 두마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1905년 이후에 1914년으로 갑자기 훅 넘어가지, 그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짜잘한 사건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없앴어요, 쌤이. 그래서 1914년 6월에는 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 사건이 또 필기를 하나 해두세요.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사라예보 사건.
사라예보 사건은 이제 1차 대전에 발발이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중요한 뭔가를 표시를 해두겠지. 얘는 중요해. 무조건 알아두십시오. 사라예보 사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별표 했어요. 별표. 시험이 잘 나와요. 1차 대전의 계기로 사라예보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보스니아의 수도가 사라예보였는데 거기에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황태자 부부가 이제 그 세르비아 청년한테 총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암살당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연합 그 당시에는 한 나라였거든. 그 나라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여기 설명했죠. 헝가리,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1차 대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차 대전이 시작된 큰 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별표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조금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조금 축약을 하다 보니까 요약 정리가 됐어요. 이건 이제 아래쪽으로 이 1차 대전 설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대전이 터졌단 말이야. 그치? 이게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했죠. 1차 대전은 그러면 계기가 된 사건 말고도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날 만한 충분한 배경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배경으로는 대립이 있어서 대립이 뭐와 뭐가 대립이 있었냐 이거를 이제 써줘야 되는데요. 삼국 이거 학교에서 배운 애들은 기억날 거야. 삼국 동맹과 그리고 삼국 협상국의 대립이 있었어요. 자, 일단 그럼 느낌이 너희가 삼국이니까 선생님 세 나라인가 보다. 그죠? 세 나라가 맞아. 세 나라가 서로 이제 손을 잡아서 같은 팀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세 나라의 이름을 그럼 우리는 각각 알아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먼저 삼국 동맹국에는 너희 써놓으세요.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글씨 너무 굵은데?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울 때 독이든 오이 라고 외우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탈리아는 X라고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왜냐면 원래는 같은 팀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이 이탈리아는 협상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화살표 놓으면 돼요. 그래서 독이든 오이에서 독오만 남게 되고 여기서 오는 오스만 제국이야. 모르는 애들은 써놓으세요. 오스만 제국이고 독하면 뭐 독일인 건 너희가 잘 알 거예요. 그죠? 독일은 따로 안 써도 될 거고 그리고 뭐 불가리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 얘가 삼국 동맹이고요. 삼국 협상국에는 좀 강대국 지금 현재 강대국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어. 대표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그거를 이제 영프러라고 외우면 돼요. 써놓으세요. 영프러 영원히 푸르러 뭐 이렇게 몰라. 아무튼 그래요. 영프러 써놓으시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다가 지금 이탈리아도 여기다 살짝 발걸쳐서 들어왔다. 그지? 그리고 1차 대전 때는 일본도 있었어요. 일본.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라가 있어서 대표적인 삼국은 앞에 세 나라거든. 이렇게 여기는 X지만 이렇게를 기억을 해두면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그 삼국 대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도 서로 대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3C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3B 정책이에요. 그럼 3C 정책과 3B 정책이 뭐냐 하면 3C 정책은 C로 시작하는 카이로 써놓으세요. 카이로 써줘야 되나? 알았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써줄게요. 카이로 그리고 케이프타운 그리고
콜카타. 이게 다 C로 시작한단 말이야.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요 도시들을 이으면서 연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했던 그게 이제 3C 정책이고요. 3C 정책이고요. 3B 정책은 반대로 이제 B로 시작한 나라 도시들이겠지. 베를린. 아이고, 베를린은 너희 독일에 있는 건지 알고 있죠? 비잔티움. 터키 쪽에 있어요. 바그다드. 요렇게. 그럼 베를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 눈치를 좀 채야지. 우리 눈치는 좀 빨라야 될 거예요. 사람 인간적으로지. 베를린이 요쪽이겠지. 독일 쪽이겠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가 이제 이쪽이겠지. 요쪽 삼국 협상 쪽이겠지. 그죠? 왜냐하면 이 케이프타운이나 이 콜카타 이런 인도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 아무튼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좀 정신이 없네요. 무슨 주의냐면 이것도 이제 수업 잘 들은 애들은 기억하고 있을 테지만 범게르만주의랑 범슬라브주의의 대립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 그럼 게르만주의라고 하면 너희도 이제 아는 애들은 알겠지만 게르만은 독일의 그 민족들을 게르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치? 왜냐? 써볼까요? 게르만 이걸 영어로 읽으면 German 되잖아. 독일. 그치? 그래서 게르만주의는 약간 독일 계통의 그런 민족들을 뜻하는 거고 슬라브주의는 슬라브족이 약간 좀 러시아 계통 그쪽인데 그렇게의 민족적인 대립도 있었다 이거지. 특히 민족적인 대립이 심하게 있었던 쪽이 동유럽 나라들이 민족 좀 그런 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범게르만주의 쪽이 이제 오스트리아 나라, 우리 아까 삼국 동맹국에 오스트리아 있었잖아, 그치? 설명 안 했구나. 오스만 말고 오스트리아도 있었거든요. 요쪽이 게르만 쪽이었어요. 민족적인 구성원들이. 그리고 슬라브주의에는 이제 세르비아, 아까 그 암살했던 이렇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민족적인 대립까지 있어서 더더욱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제 배경을 이해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고 초기에는 동맹국이 우세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연합국이 반격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길게 이어지게 돼요. 근데 이 전쟁에서 크게 전쟁의 흐름을 바꾸게 되었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흐름을 바꾸게 된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독일의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에요. 이게 왜 전쟁의 흐름을 바꿨냐고 하면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이라는 거 일단 잠수함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다. 그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영국한테 굉장히 조금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해군이 우세한 나라였거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수함 작전을 펼쳐서 연합국에 오가는 배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배 중에서 미국의 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미국은 누구 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독일이 갑자기 빡치게 자기네들 나라의 배를 건드리자 미국이 빡쳐서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미국이 참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니까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 사라협은 아까 계기로서 중요하다고 했다면 이거는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아이쿠야.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국들이 굉장히 이제 승리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와중에 중간에 러시아가 삼국 협상국이 지금 여기 협상국이잖아. 그치? 이 협상국에 있었던 러시아가 빠져나가게 돼요. 얘도 X를 그래서 해둬야 돼요. 러시아가 중간에 빠져나가면서 왜냐하면 러시아는 러시아 내부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1917년 2월에 혁명 나오잖아요. 그치? 얘네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중간에 빠져나가게 되고요. 러시아는 두 차례의 혁명을 걸쳐 먼저 17년 2월에는 2월 혁명을 겪게 되고요. 10월에는 10월 혁명을 겪게 돼요.
왜 국가 내부적으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냐면 일단 계속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러시아가.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장기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세금 뭐 이런 게 굉장히 사람도 많이 나가야 되고 남자들도 끌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 너무 힘든 거야.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2월 혁명 때는 노동자들이 주도를 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파업하고 막 일 안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황제의 국가였던 제정이라고 해 그게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세워지거든요.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약간 자유주의적인 이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다가 10월 달에 다시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때의 혁명은 임시정부로 갔는데도 임시정부도 계속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유주의의 흐름도 약간 안 되겠다. 조금 반대적인 기운이 등장해요. 어떤 반대적인 기운이냐면 자유주의 쪽이 아니라 약간 그 사회주의 지금의 이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그런 체제의 최초의 체제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레닌이 주도했던 볼셰비키 정부예요. 볼셰비키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레닌 파들을 얘기하는데 약간 급진적인 애들이었어. 그리고 다수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 말로. 어쨌든 얘네가 공산당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혁명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정부를 쌤 여기 지금 글씨를 못 쓰겠다. 그 정부를 쓰세요. 너희가 소비에트 정부라고 해요. 소비에트. 나 여기 왜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안 되지 얘들아? 소비에트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때부터를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고 연방국이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처럼 각 지역별로 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걸 뜻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소비에트 연방국이라고 했고 그걸 줄여서 지금 소련이라고 그때 당시에 불렀던 거예요. 소련 알죠?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다. 이것도 좀 중요한 말이고 여기다가 하나만 만약에 더 필기를 해놓으면 이 소비에트 정부는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였어요. 여기 밑에 있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얘들아 선생님 너무 더러워서 지우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혁명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세워졌다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혁명 때문에 러시아가 1차 대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전쟁에서 빠져나갔다, 이탈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치? 빠져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 11월 달에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1차 대전이 끝나게 돼요. 중간에 지금 선생님이 파랑색 네모해 놓은 거 있지? 이게 러시아 관련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랑색이요. 여기도 있잖아. 파랑색이 러시아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1차 대전에 우리가 배경까지 했었어. 그치? 근데 특징을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특징이 중요한데 특징을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해봅시다. 자, 1차 대전의 특징은 일단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참호전이에요. 참호전이 뭐냐고 하면 그 벙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로 땅 파고 들어가서 대치만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뭐 한쪽에서 만약에 우르르 와 해서 나가면은 대치하고 있었던 벙커에 있던 애들이 막 그냥 두두두두 이러면서 지키는 그런 싸움. 약간 장기전이죠. 방어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총력전이에요. 총력전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총력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다 투입돼서 돈, 사람, 뭐 물건 다 투입돼가지고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까지도 전쟁에 동원이 되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때부터 신무기를 사용하는데요. 신무기. 이때 사용한 신무기가 전투기, 그리고 탱크, 또 화학무기, 독가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1차 대전에 대한 1, 2차 대전에 대한 그 배경이나 이런 거를 보고 싶으면 그 최근에 본 아이들도 있어.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많이 있는데
2차 대전이 영화가 좀 더 많고요. 덩케르크라든지 선생님 되게 좋아했어. 네, 1차 대전은 좀 별로 없긴 한데 뭐 한번 찾아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것들이 간간히 있어요. 워터 디바이더라든지 고전 중에서는 뭐 닥터 지바고 이런 영화도 있어요. 아무튼 1차 대전이 이렇게 흘러가고 신무기가 사용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로는 일단은 이제 유럽 쪽에서의 힘이 좀 빠지게 돼요. 유럽 열강의 힘은 좀 빠지게 되고 써보자. 유럽 열강의 힘이 약해지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이제 좀 힘이 세지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좀 이 전쟁 통해서 별로 이렇게 큰 피해 없이 세력을 성장하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흘러가게 됩니다. 1차 대전 내용은 여기서 일단 끝이고 러시아로 다시 조금만 더 돌아가 보죠. 러시아는 1900 이제 그 17년에 두 차례 혁명을 거침으로 인해서 사회의 큰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1919년에는 이것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다 써놓으세요. 코민테른이라고 해요. 코민테른. 테른이라고 하는데 코민테른이 뭐냐 하면 일단 공산당 조직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국제적인 건 거야. 국제적 공산당 조직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인터내셔널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직이 다른 나라에게도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좀 확산되게 돼. 코민테른입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레닌이 정책적으로 경제 정책인데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함으로써 경제를 조금 발전시키려고 했던 정책. 그게 신경제 정책이에요.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고 이게 영어로 뭐 new 새로운 거잖아. 그지? 경제 이코노미 뭐 그러잖아. 정책이니까 플랜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계획 같은 거.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맞을 거야 대충. 그게 레닌이 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1922년에는 드디어 요게 수립되는데 요게 아까 쌤이 얘기한 거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련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레닌이 뒤를 이어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은 레닌보다도 조금 더 독재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반대 세력을 죽이고 독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를 개발시키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그런 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 선생님 프린트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프린트 내용보다 교과서 내용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가겠지만 5분 정도 조금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1차 대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과서 왼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죠. 뭐 3B 정책, 3C 정책 이런 게 있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줄 쳐줄게요. 그리고 1차 대전에 발발 원인이 지금 사라예보에서 해서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지역 지금 1차 대전 싸웠던 지역 세르비아, 오스만,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기 이 반도를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어서 서로 다툼이 평소에 많았대요. 그래서 유럽의 화약고라고도 불렸대요. 뭐 이런 거. 전쟁이 확대돼서 여기 그림 보면은 삼국협상과 삼국동맹이라는 게 있고 삼국동맹부터 하면 동맹이 디귿이잖아. 그쵸?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도고이 나중에 이탈리아 빠져나가지만 삼국협상은 0%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게 된 계기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중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빠져나갔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아까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된 거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1차 대전 많이 죽었다 이건 알 테고 열강 세력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유럽 열강들이 힘이 좀 빠지고 미국과 일본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쟁의 양상이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 설명한 총력전 그리고 신무기 등장 신무기에는 뭐 이런 거 있었다 그지
그리고 참호전 땅을 파고 들어가서 싸웠다 이런 거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이에요. 러시아 혁명이 뭐 일어난 배경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그 전쟁 때문이에요. 그죠? 전제 정치도 있었지만 노동자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사회주의도 퍼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쟁 패배 때문에 이게 다 배경이야. 쌤 노란색 줄 친 거. 그래서 일어난 게 피해 일요일 사건이었다. 그 이후에 그 니콜라이 2세가 집권을 해서 뭐 언론 집회, 뭐 의회 이런 거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월 혁명 중요합니다. 2월 혁명 때 이제 일어났지만 2월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임시정부 수립돼서 자유주의적 개혁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2차 혁명 10월 혁명 때는 10월 혁명은 레닌이 주도해서 볼셰비키가 주도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게 10월 혁명인 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련의 수립이 되는 거 그 과정에서 신경제 정책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을 수립했다. 그리고 스탈린은 경제개발 여기 조금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5년을 주기로 해서 중공업 부분을 살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다. 뭐 이런 거 알면 되고요. 사회주의가 커졌던 것은 코민테른 결성에 영향이 컸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가시면 뭐 이런 나라들도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거야. 러시아 혁명 영향으로 지금 이런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여의도 들어가는데 선생님 여기 프린트에 없어. 그래가지고 짧게 한 5분 이내로 여기를 교과서로 같이 정리해 봅시다.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입니다. 2차 대전 이후는 일단 1차 대전 이후죠. 1차 대전 이후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독일이 졌죠. 그럼으로써 그 전쟁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어요. 파리 강화회의. 이거 이제 파리 강화회의는 당연히 전승국들이 참가했어. 아까 연합국,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 참가해서 이제 열었는데 그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평화원칙 14개조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이제 전쟁을 더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근데 전쟁에 승리한 나라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이익과 손해, 뭐 땅을 우리가 여기를 더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전쟁의 책임을 독일한테 물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해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독일하고 전승국 사이에서는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조약의 내용은요. 모든 전쟁의 책임은 독일에게 있다. 그래서 보복을 가하는 내용이었어. 그럼 이렇게 보복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독일이 더 복수심만 불타겠죠. 그치?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한 요소이기도 해요, 이게. 그 다음,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단체를 만들어요. 국제연맹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 확보가 목적이었어. 근데 이 국제연맹에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미국이 참여를 못했어. 첫 번째, 미국이 참여를 못했고 두 번째, 군대도 없었어. 힘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무력했다 이거예요.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은요. 독일이 갖고 있는 모든 식민지의 권한을 연합국에게 줘라. 독일이 갖고 있던 땅 프랑스한테 주고 중국에 대한 특권 일본한테 주고 독일은 지원병 제도로만 유지하고 돈 내라.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징벌을 보복심에 의해서 하게 된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자,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뜨냐? 끝나고 나서는 민주주의가 좀 발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1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면서 이 국가들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을 하였다. 이 민족 자결주의 아까 누가 외친 거냐면 미국 윌슨, 그지? 여기 앞에 쭉 가시면 윌슨 민족 자결주의 원칙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됐죠. 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은 전순국이었거든. 이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아니라 전쟁에 패배한 국가에 대한 거였어. 어쨌든 이 원칙에 따라서 독립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자유주의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내부적으로도 국가가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대표가 지배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 공화국에서는 남녀평등 이거 보통선거제도를 하게 되고 누구나 선거하는 거예요. 그치? 여성들의 권리도 높아지고 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중요한 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있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지금 현재 헌법에 영향을 많이 줬거든. 왜냐하면 그 헌법에는 보통선거에 대한 그러니까 남녀 누구나 나이만 넘으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두면 됩니다. 위로 가셔서 또 평화를 위해서 서로 이제 전쟁 더 일으키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해요. 먼저 유럽의 국가들끼리는 독일 포함해서 로카르노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다음 부전 조약, 다른 말로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도 하고 또 그 외에도 군비 축소 회담 같은 것도 여는 등등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로카르노 조약이랑 부존 조약이랑 군비 축소 회담이랑 다 알아둬야 됩니까? 알아두면 좋지요. 시험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어쨌든 이 로카르노 조약 그리고 부전 조약 이 조약의 내용보다 이것들은 모두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다 를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하게 될 거야. 너희가 뭐 연도도 외워야 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적으로 이게 전쟁하지 않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뭐 민족운동이 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중국에서도 일어나고요. 중국에서도 왜 우리나라 3.1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도 오사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죠. 오사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오사운동의 내용을 그럼 한번 보면은 중국인들은 1차 대전 중 일본이 베이징의 군벌 정부를 압박하여 얻어낸 21개조 요구 무효화를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인받으려고 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인들이 1차 대전 도중에 일본한테 막 저항해가지고 얻어낸 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21개조 요구는 1차 대전 중에 여기 옆에 설명했죠. 일본이 강제로 하게 해서 뺏어간 거야. 그게 21개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강제로 뺏어간 거니까 억울하잖아.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게 무효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를 이제 파리에 가서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열강에 의해서 거부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어차피 일본하고 다 센 나라들은 같은 편인 거야. 안 들어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외치면서 저항했던 운동이 바로 오사운동이에요. 오사운동. 그 오사운동 이후에 중국의 지도자였던 순원은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고요. 국민당 정부. 약간 자유주의 쪽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고 이거 뭐냐면 일본에게 대항하고 일본의 군벌을 없애기 위해서 공산당과 손을 잡았어. 얘는 자유주의 쪽인데 공산당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차 국공합작이라고 그래요. 국공합작은 뭐예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쳐서 뭔가를 했다는 거지. 근데 그 국민당 대표인 순원이 죽고 나서 장제스라는 애가 나라를 국민당을 이끌어가는데
얘는 국민혁명군이라고 해서 국민당의 군대들이야. 군대를 이끌고 베이징에 있는 일본의 군벌 정부를 무너뜨렸고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게 돼요. 얘가 주도해서. 근데 이 과정에서 장제스가 그 전에 약속되어 있던 국공 합작을 없애고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좀 주도해서 했으니까 자기 세력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었겠죠. 이에 마오쩌둥이 이끈 공산당은 공산당 대표가 마오쩌둥이었거든요. 대장정이라는 걸 감행해서 대장정이 뭐냐 하면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중국이 나라가 크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남쪽부터 해서 북서쪽까지 쭉 엄청 크게 돌아다니면서 행군을 걸어 다니면서 자신들이 끝까지 이제 버티고 국민당한테 저항하고 해서 세력을 넓혔던 뭐 그런 거예요. 계속 저항을 했다 이거예요. 장제스 나와 있고 마오쩌둥 나와 있네요. 내려갑니다. 그다음 인도에서도 간디의 이것만 알면 돼. 비폭력 불복종 운동 나왔다. 또 네루도 간디와 함께 반영 운동을 이끌었다. 영국에 저항하는 운동이에요. 인도가 완전하게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사람이 나옵니다. 호찌민. 안 배웠나요? 안 배웠구나. 호찌민이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공산당을 조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거는 베트남이에요. 여기 인도네시아는 앞에서 이슬람 동맹을 배웠다 그지? 근데 그게 독립운동이 실패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사람 수카르노가 여기 색칠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예요 선생님. 베트남은 호찌민이에요. 이 정도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필리핀도 독립운동을 하고 미국은 필리핀의 자치를 허용해 주었어요. 그럼 독립국이었던 시암이 타이야 앞에서 나왔던 타이는 1차 대전 중에서 연합국으로 참전했고 전쟁 이후에는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로 입헌군주국이 되면서 타이로 나라를 바꿨다까지 하면 되고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우리 국어에서도 자주 나오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막 폭력하지 않고 그냥 다 대신에 복종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영국에 저항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서아시아에서는 1차 대전에서 동맹국에 참가했던 오스만 제국은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때 이 사람 무스타파 케말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터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받았고요. 그 다음에 터키 공화국을 세웠어.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 사람이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자기가 당선이 돼요. 그래서 터키 근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지나가도 되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뭐 너희 아프리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하나만 하면은 이집트가 원래 영국에게 엄청 저항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관리하게 되면서 영국에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뭐 이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너희 시험 범위 마지막 자료에서는 요게 좀 중요해요. 요거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고등학교 가면은 수능 때까지도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1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원래 오스만 제국의 지배 하에 서아시아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갔죠. 도고이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스만 제국의 그 지배했던 모든 서아시아의 나라들도 다 독일 편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세력이 조금 축소되니까 영국이 아랍 민족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전쟁 끝나고 나면 너희 독립을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반면 유대인에겐 또 다른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영국의 관리였던 맥마흔이라는 애가 아라비아의 메카의 태수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후사인에게 전쟁 끝나고 너희 독립시켜 줄 거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너희의 국가를 건설시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줘서 이 약속을 믿고 아랍인들이 영국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자 대부분의 서아시아 나라들이 오히려 영국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빡치는 거죠. 맥마운 후사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의 외상이었던 외교 수상이지 외상이었던 벨푸어가 아이고 잘못했다. 벨푸어가 1차 대전 중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전쟁 끝나고 나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 지금 봐봐. 여기도 아랍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고. 여기는 유대인 국가를 서로 다른 약속을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고 여기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무스타파 케말은 우리 터키 사람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인데 오늘 뭔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뭔가 삘 받아서 말을 길게 해가지고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막 답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들겠지만 설명도 열심히 들으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